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정말 정신이 없었던 하루였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마무리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좋은 마무리를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시장의 투심을 끌어올리는데 크게 일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어느 정도 부합해주는 모습을 보였던 FOMC 결과 그리고 장 마감 후에 나오는 실적 반응까지 글로벌 비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참 어제는 엔비디아가 7% 급락하고 간밤에는 또 엄청나게 오르는 엎치락 뒤치락하는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나왔던 FOMC 결과부터 바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예상이 됐던 포인트죠. 금리를 어떻게 했는가? 역시나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8회 연속 동결을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리는 5.25에서 5.5% 기존의 수준대로 유지가 됐고요. 이제 관건은 그 이후에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 있는 확신의 톤을 풍겨줄 것인가 이 부분이 오늘 이 FOMC의 핵심이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노동시장이 균형을 찾고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비교적 좀 확실한 뉘앙스를 풍겨줬습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Inflation has eased notably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notably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유의미하게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시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동시장의 상황에 대해서는 strong but not overheated. 노동시장은 견조하지만 과열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침체를 가리킬 정도로 냉각되지도 않았고 하지만 밸런스를 잘 찾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재 경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시장이 비둘기파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히 괜찮은 연설의 내용이었고요. 이후에 진행됐던 기자회견 내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좀 가장 주목받았던 질문들을 위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9월에 금리를 내리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그게 적절한 시기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첫 번째로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앞으로 미래 FOMC에 대해서 지금 결정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터 의존적인데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내려오고 고용시장이 강하면 그러면 내릴 것이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스티키하거나 고용 데이터가 좋지 않다면 그러면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낼 기자들이 아니죠. 계속해서 집요하게 조금은 다른 랭귀지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기자회견 후반부에 파월 의장이 조금 더 확실한 톤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나온다면 9월에 내릴 것이다 라고 확실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월 인하는 생각을 안 했냐, 9월이 너무 늦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 역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았던 부분인데요. 위원들 전반적으로 인하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데에 동의를 한다. 하지만 그게 이번 7월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8월, 9월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추가로 관찰한 다음에 9월에 내릴 가능성을 시사해 준 것으로 역시나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9월에 50베이시스 포인트 내리는 빅스텝의 가능성도 있습니까? 라는 질문 역시 나왔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생각 안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마이크를 잠시 내려놓더니 다시 황급히 마이크를 들면서 그런데 물론 오늘 그 어떠한 결정도 우리가 확실하게 내린 건 아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상당히 이 50bp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FOMC는 좀 확실히 비둘기파적인 뉘앙스를 풍기면서 9월에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반응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3대 지수, 이 FOMC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렇게 상승 탄력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4%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나 어제 급락했던 엔비디아가 1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강할 수가 있었습니다. FOMC 성명서가 발표됐던 시점이죠. 3시를 기준으로 러셀 2000 지수 역시 아주
큰 폭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스파이크를 치면서 2,300포인트 선까지 터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에 수혜가 예상되는 중소형주들도 역시 매기가 쏠리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조금 아쉬운 상승이죠. 0.5% 오른 2,254포인트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 이후로 이번 FOMC 이후로 증시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들여다볼 텐데요.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왔던 소식입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여겨지는 인물이죠. 톰 리가 FOMC 이벤트 후,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강세장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장이 연출이 됐었죠. 실제로 Fear and Greed Index, 이 공포탐욕 지수도 공포 쪽을 좀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uy the Fear, 즉 공포에 매수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고요. FOMC 이후로 통상적으로 증시가 4에서 5일 동안에 걸쳐서 오르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100포인트가량 오름세, 그리고 중소형주는 이 5일 정도의 시간 동안 6% 정도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오늘 투자에 대한 어떤 센티먼트를 좀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별 분위기 보겠습니다. 아주 환한 초록불을 켜고 있는 반도체주들, 엔비디아가 13% 가까이 올랐고요. 브로드컴이 12% 가까운 상승, AMD와 퀄컴, 마이크론 역시 일제히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전일 엔비디아가 7%나 급락한 데 따른 단발 매수세가 유입됨과 동시에 어제 장 마감 후에 전해진 AMD의 호실적이 반도체주에 대한 투심을 좀 전반적으로 살려주는 역할을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간밤에는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를 자사의 탑픽 리스트에 추가를 하는 이슈도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강세가 나타났다는 점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 장 마감 후 실적을 전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퀄컴 매출과 EPS 모두 기대를 웃돌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4분기 매출 가이던스 밴드를 95억 달러에서 103억 달러로 제시를 했죠. 예상에 부합하거나 혹은 더 웃도는 수준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퀄컴의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정규장에 8.4% 가까이 급등한 데 이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5% 가까운 상승세 나타내고 있다는 점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램 리서치 반도체 장비 섹터 내에서도 실적 결과가 전해졌는데요. 오늘 더블 비트를 기록했습니다. EPS와 매출액 각각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3%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램 리서치 역시도 정규장에서 워낙 큰 폭으로 급등을 했다 보니까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M7 종목들 이슈를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올랐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매출 미스에 대한 실망감이 조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봐야겠고요. 오늘 그런가 하면 장 마감 후에 메타의 실적 성적표가 공개됐죠. 390억 7천만 달러의 매출액에 5.16달러의 EPS를 기록했습니다. 각각 비트가 나왔고요. 특히 EPS의 경우에는 기대치 4.73달러 대비했을 때 9%나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가이던스 역시 기대 이상이었고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메타의 실적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AI 관련 지출 규모라든지 광고 부문의 매출액 등이 있는데 잠시 후에 혜은 앵커가 외신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대형주 소식을 조금 더 챙겨보자면 보잉이 오늘 개장 전에 실적을 전했는데요. 매출을 미스로 기록을 했고 거기다가 손실폭 역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폭으로 미스가 났습니다. 생각됐던 게 1.97달러의 손실폭이었는데 발표된 것은 2.90달러로 발표가 됐으니까 이 손실 규모가 월가의 예상보다 상당히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장중에 2%
포인트 상승 마감할 수 있었던 건 약간의 반가운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가 베테랑으로 알려진 인물을 새로운 CEO로 영입했다라는 발표가 전해졌고요. 이 새로운 CEO는 다음 주에 취임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여기에 대한 호평을 내놓은 점 역시 투심을 살려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타벅스의 주가 역시 2.6% 올랐는데요. 어제 나왔던 실적이 우리가 겁먹었던 것보다는 그래도 괜찮았다라는 안도감 속에서 올랐다는 이슈가 있었고요. 업종별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오늘 에너지 섹터 내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는 비스트라 등이 개별 이슈 속에서 10% 넘게 급등세를 나타냈으니까요. 국내 관련주들과 커플링 움직임이 있을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간밤 나타났던 미증시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실적 시즌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데 FOMC 결과까지 받아보느라 간밤에 잠을 못 이루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입에 또 한 번 주목을 했던 하루였는데 FOMC 결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 이렇게 헤드를 뽑았습니다. 연준이 9월 인하 경로를 확보했다. 티밀하우스 기자는 이전부터 7월 FOMC에서 어떤 금리의 결정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인데 9월 인하를 암시하는 시그널들은 분명히 충분하게 던져질 것이다 라는 기사를 블랙아웃 기간 동안 내놨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수요일 금리를 동결하기로 합의하면서 금리를 인하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9월 다음 회의에서 정책금리 인하가 논의될 수 있다. 정책금리를 인하하기에 적절한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 그 시점에 이르지 않았다 등의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당국자들은 최근 인플레이션 억제에 있어 진전을 이루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명확한 약속은 하지 않은 채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에서 정책 성명에서 두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내놨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다소 상승이라고 묘사했으며 이는 주목할 만한 하향 조정이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명서에 어떠한 변화들이 감지가 됐는지 한눈에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강조 표시가 화면상으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연한 초록색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전의 FOMC와 비교해서 조금씩 표현들이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세하게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주요 내용들, 주요 변경 사항들입니다. 일단은 만장일치 동결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리는 8회 연속으로 5.25에서 5.5% 수준의 동결이 결정이 됐고 사실 연준 위원들 내에서 17회 연속 만장일치 결정입니다. 파월 의장이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우세할 당시만 해도 어떻게 명운이 갈릴 것이냐 이 이야기를 두고 이야기가 또 많이 나왔었는데요. 17회 연속 만장일치라는 것은 연준 내에서 파월 의장의 입지를 반증한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 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 인하를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유지를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9월 인하에 있어서 명확한 시그널을 던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시사를 합니다. 물가 판단에 있어서는 진전, 이 표현은 물가가 계속해서 더 잡히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전의 문구와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이었고요. 양대 책무 두 측면에 대한 위험 모두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고용시장도 우리가 주의 깊게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로 해석이 됩니다. 실업률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다라는 코멘트는 고용시장이 지금 냉각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시를 하고 있는데 다만 아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9월 인하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이 성명서 안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힌트를 찾아야겠죠.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양대 책무 모두에 있어서 유의하겠다 이 문구에 주목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의 성명서들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달라진 문구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인하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 양대 책무 그러니까 물가와 고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우리가 모두 쥐고 달성하는 데 있어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명서 내용에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짚어봤다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그리고 Q&A 내용은 조금 더 비둘기파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밤의 시장 반응까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빅테크 실적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메타가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좋은 실적 발표 내용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가이던스, 거기다가 비용 지출은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이 부분이겠죠. 메타 실적 내용 함께 들여다보시죠. 메타가 매출과 이익에 대한 월스트리트 추정치를 상회하고 현재 기간에 대해 예상보다 나은 전망을 발표한 후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뛰고 있습니다. 메타는 3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385억 달러에서 410억 달러로 397억 5천만 달러라고 제시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391억 달러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메타는 2분기 매출이 1년 전에 320억 달러에서 22% 성장해 4분기 연속 2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메타 어떻게 실적이 나왔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컨센서스가 383억 달러가량으로 제시가 됐는데 발표치 그보다 높았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 22%의 성장세를 보여줬던 메타였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시장의 예상치를 1달러까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회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비용 지출을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가였을 겁니다. 캐펙스 투자 비용 보게 되면 컨센서스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나면서 메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메타는 2025년 캐펙스에 있어서 또 한 번 조금 크게 지출을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메타는 꾸준한 감원으로 비용을 성공적으로 컨트롤하는데 그래도 나타나는 모습들을 숫자로 보여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일 활성 사용자 수 32억 7천만 명으로 나타났고요. 자본 지출, 광고 매출, 리얼리티 랩스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얼리티 랩스 부분이 아무래도 메타가 실적을 내놓는 데 있어서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텐데요. 메타라는 사명에도 상당히 영향을 줬던 사업부이기도 합니다. 다만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누적 적자폭이 크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메타의 최근 실적 추이 조금 들쑥날쑥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분기보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시작의 예상치를 비트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메타의 실적, 리얼리티 랩스 부분 여전히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적자폭이 굉장히 누적 적자폭이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좀 길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결국 자본 지출 부분이겠죠. 연간 총 비용 지출은 960억 달러에서 990억 달러를 예상을 한다라는 코멘트가 나와 있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점은 마지막 줄입니다. AI 연구와 제품 개발에 있어서 2025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상당한 자본 지출 증가를 예상한다라는 살짝 경고 비슷한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기 자체에는 캐펙스 비용을 그래도 시장 컨센서스보다 낮게 컨트롤을 하면서 주가 반응이 시간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더불어서 FOMC의 내용도 메타의 시간을 주가의 흐름에 영향을 함께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죠. 2025년 인프라 확장 그리고 운영 비용들, 비용 지출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코멘트 내놨으니까요. 여전히 AI 그리고 메타가 사명으로 표방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기들에 있어서도 비용 지출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코멘트 남겨져 있으니까요. 어닝콜 내용들 저희 MTN에서 또 추가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간밤에 특히 ASML 같은 종목들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여러 가지 또 대중 칩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에서 각각 보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 종목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시죠. 미국이 이르면 다음 달 말에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대중국 반도체 추가 통제 조치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국 기업에 고대역폭 메모리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31일 보도했습니다. 새 조치에는 HBM3와 HBM3E를 비롯해 HBM2 이상의 최첨단 AI 메모리 칩 및 이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장비가 포함됩니다.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HBM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의 경우 지난해 중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중국의 HBM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조치가 마이크론이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로이터 역시도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이전에 단독 보도를 내놨습니다. 대중 장비 규제가 일부 동맹국에 있어서는 면제가 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온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일부 동맹국이라 함은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이 포함이 될 겁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도 만약에 장비 규제에 있어서 면제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장비죠. HBM 칩 자체로 들여다보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타격 입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반도체 종목들도 일단 실적 발표 내놨죠.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암홀딩스 실적 발표 내놨고 장중에도 폭발적인 오름세 보여줬는데요. 매출액 컨센서스 상회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39%의 성장세 보여줬습니다. 주당 순이익 역시도 발표치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더블비트 기록을 했고요. 로열티 수익은 컨센서스보다 조금 못 미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암홀딩스의 경우에는 장중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던 장중에 주가의 흐름과는 다르게 시간외에서 급격하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자릿수 낙폭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암홀딩스의 주요 수익원인 로열티 수익에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는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고요. 라이선스 부분에서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암홀딩스 최근에 아이비들의 코멘트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은데 시간의 흐름이 다소 아쉽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 국내 반도체 종목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퀄컴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 들여다보면요. 매출액은 컨센서스 상회, 주당 순이익 역시도 살짝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핸드셋과 자동차 칩 부분들 살펴보게 되면 핸드셋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자동차 칩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조금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반응 한 2%가량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퀄컴 실적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 약간 이러한 보도들 내용과 함께 버무려져서 주가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종목별로 좀 차등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퀄컴 실적까지 살펴봤고요. 금과 비트코인, WTI 원유 선물까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동 불안 다시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암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배후에 있다는 것도 함께 나타나고 있죠. 78달러 선까지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80달러 선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다시 유가 상승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비트코인은 64,000달러 선, 금 가격 보시죠. 금이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제 2,500달러까지도 넘보고 있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금 가격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시면서 오늘 시장 투자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